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마음을 다잡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8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혼 요구에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었지만 1년이 넘도록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결국엔 저도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쉬지 않고 사업을 확장시켜 아들과 저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표현하거나 하지 않고 아들과는 자주 시간을 가지면서 아들에게는 지극정성이었어요. 혼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 마음을 달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몸에 좋지 않으니 걱정되는 마음에 줄여보라고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잃었으니 가족들에게 조금씩 짜증이 늘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술과 담배를 줄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남편의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일해서 아들과는 대화는커녕 한 달에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까지도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와 저를 붙잡고 이제 너무 힘들다며 이제 그만 이혼하고 자기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시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시고 이제 기댈 곳 하나 없이 자기만 바라보며 기대려는 아들과 저를 보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도 내색을 못하고 어디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제발 이혼해달라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심정은 이해가 갔지만 저도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 같은 상황에 남편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남은 제 인생에서 남편이 없는 건 상상도 안 해본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냐며 술에 취해서 그런 거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술이 다 깨고 나서도 저에게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요. 제발 이혼해달라면서요. 심지어 저는 그러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에게도 먼저 아빠가 엄마랑 이혼을 하고 싶다며 아들에게도 미리 선택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혼을 허락한 적도 없는데 왜 벌써 아들에게 말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었지만 남편은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며불며 남편을 붙잡고 애원도 하고 화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동을 볼수록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잘 가지도 않는 동네에다 한의원은 가지도 않던 사람이 명함까지 들고 있는 게 느낌이 이상해서 며칠을 한의원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그 한의원에서 남편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의원 안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나와서 다정하게 어디론가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놨었죠.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저는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주며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자고 한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순순히 시인하며 맞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이혼하자는 이유가 저희들이 부담되고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뀌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 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물으니 남편은 조금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력감을 느끼고 남편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며 저에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주었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의지할 곳이었던 남편이 사라지자 심리적으로 허전함을 너무 많이 느껴서 처음엔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여자와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의 재혼 소식에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 쉬워지더라고요. 아들도 그 과정에서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덕분에 남편에 대한 과거는 잊고 제 인생을 찾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로 여행도 다녀오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 남편에 대한 생각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취미를 찾고 주위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저도 많이 밝아졌어요. 그 이후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생겨서 남편이 준 위자료로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활기를 찾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니 아들도 이제 제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빠를 만나고 오겠다며 저에게 직접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아빠를 종종 만나고 왔었다며 털어놓는데 그 사실을 듣고 조금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에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눈으로 봐놓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아빠를 만나왔다는 소식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자존심도 없냐며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을 아빠랍시고 만나고 싶냐며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래도 자기에게는 좋은 아빠였었다며 엄마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에게도 꼭 나쁜 사람이어야 하는 거냐며 저에게 처음으로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긴 했지만 차분히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니 아들의 말도 틀린 것이 없었죠. 후로는 아들에게 편하게 아빠를 만나고 오라며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가끔씩 남편을 만나러 가서 1박 2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둘이서 캠핑을 다녀왔는지 아들의 서랍에서 남편과 아들이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서로가 애틋한지 밝게 웃고 있는 모습에 심정이 복잡했었죠. 이렇게 아들을 아끼면서도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정을 파탄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한편 그만큼 그 여자를 사랑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남편과 종종 여행을 다녀오는 것 같았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작한 사업도 자리를 잡고 꽤나 규모가 커졌어요. 잠도 줄여가면서 일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부족해서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6년이 지나고 제 생활도 사업도 안정이 되었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아빠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과거를 잊고 살았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들었던 배신감만큼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는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아들이 계속해서 한 번만 만나면 안 되냐며 사실은 아빠가 지금 많이 아픈데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지나면 후회할 수도 있다며 저에게 한 번만 가보자고 애원을 했죠.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며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른다는 아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남편의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식도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병실에 도착하니 간신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지 두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의사소통을 겨우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눈물부터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 번도 저에게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편도 눈에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왜 이렇게 된 거냐며,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꼴이 이게 뭐냐며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재혼한 여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건 몰랐었던 건지 저와 아들을 보더니 아들에게 이제는 하다하다 전부인까지 데려오냐면서 지금까지 병수발은 자기가 들었는데 왜 전부인이랑 이러고 있냐며 아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만 오고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혼한 여자는 남편과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었으니 억울할 만도 했었죠. 그 여자는 제가 남편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남편이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거라며, 남편에게 분명히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살았으면 남편 아픈 것도 몰랐었던 거냐며 저를 비꼬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이 기침을 자주 하거나 가끔씩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출근을 했었는데, 그때는 바빠서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 목이 너무 아파서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서였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재혼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으니 차마 남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식도암을 진단받은 상태였었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여자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이혼 후 남편의 병을 책임지고 치료해주며 남편과 재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남편은 자기의 병을 알고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재혼을 결심한 여자에게 고마워서 완치를 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혹시 완치되지 않더라도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그 여자의 한의원도 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위기였는데 남편이 도와주어서 가까스로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해요. 재혼 후에는 남편이 다니는 큰 병원에 의사와 하나하나 조율해서 한의학으로도 함께 치료를 병행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재혼한 여자도 나름 열심히 애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기회도 주지 않았는지 조금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언질이라도 주었더라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모두에게 힘든 길을 걷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을 남편이 병실에 있던 그 장면이 생각나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아들이 방에서 헐레벌떡 나와서 제 방문을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한 소식은 남편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오열했고 저도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죠. 남편의 병실로 들어가자 이미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들은 나머지 반대 손을 잡으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기억하려 얼굴을 쳐다보았고, 남편과 눈을 마주친 직후에 남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의 심장박동을 멈추는 소리에 남편과 함께한 행복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기회가 없다는 걸 깨닫고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실신을 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남편의 장례식은 모두 끝나 있더군요. 마지막 가는 길도 제대로 배웅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남편의 납골당에 들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우울하게 지내다가 한 달쯤 지나고서야 겨우 기운을 차려서 다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들도 많이 힘들었는지 집에서는 서로 오가는 대화 없이 살다가 아들도 제가 기운을 차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학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기운이 나서 일상으로 복귀했죠. 그쯤에 재혼한 여자로부터 남편의 유품을 챙겨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런 연락이 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급하게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그 여자는 짐을 모두 뺀 후였고 남겨진 짐들은 모두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뭐가 그리 바쁜지 저희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내내 통화를 하며 손짓으로 알아서 가져가라고 한 후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집을 살펴보니 벽이며 책상에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약재들에 대한 설명과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무심코 장롱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남편이 생전에 등산을 갈 때면 꼭 메고 가던 가방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모아 처음으로 남편에게 선물한 거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그 가방을 들어보니 안에는 뭔가 묵직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나 싶어서 가방을 열어보니 두꺼운 노트와 온갖 약재들을 작은 비닐에 나누어 담아놓았습니다. 약재는 아무리 봐도 어떤 건지 알 수도 없어 한참을 들여보다가 노트를 들어 읽어보았습니다. 노트는 남편이 적어놓은 글들로 빼곡했는데 그 내용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노트에 자신이 먹은 약재들을 모두 기록하며 직접 전문가를 따로 찾아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고 다녔는지 약재를 담아놓은 비닐에 번호를 모두 적어놓았는데 그 번호별로 자신에게 독이 되는지 어떤지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재에 대한 설명 밑에는 재혼을 한 그 여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이 약재를 주었는지도 적었고 가장 마지막에는 먹을수록 병이 낫기는커녕 죽어가는 것 같다는 글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 약재를 알아보니 조금만 쓰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먹는 사람의 몸이 버텨낼 수 있을 정도의 때나 가능한 이야기였고 남편만큼 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써서도 안 되고 쓰더라도 아주 소량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기록한 양들은 그 기준의 몇십 배는 달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니 약초보다는 독초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한의원을 몇십 년을 운영해온 그 여자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저는 당장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충격으로 생각도 못했지만 남편의 병이 완치되지 않으면 분명 남은 재산이 아들에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마어마하던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당장 전화를 걸어 남편의 병이 낫지 않았으니 재산의 반은 아들의 것이 아니냐 따져 물었더니 자기가 6년을 넘게 병수발을 들었으니 저희는 그 재산을 탐낼 자격이 없다며 화를 버럭 내고서는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 이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남편이 모아둔 약초를 가지고 한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노트에 적힌 그대로더라고요. 약으로 쓰이는 독초지만 아주 소량만 써야 한다고 유명한 약초더라고요. 저희는 화가 나서 그 여자의 한의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운영하던 한의원이 간판까지 떼버리고 완전히 문까지 닫았더라고요. 마음이 타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발망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들이 그 여자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아무도 모르게 지방으로 가서 새롭게 한의원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다른 한의원 명함을 발견하곤 느낌이 이상해서 그 명함 주인을 추적하다
그 여자와 명함 속 남자와 함께 새로운 한의원을 차렸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몇 시간이나 걸리는 그 한의원으로 찾아갔는데 도착해서 한의원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그 여자와 다른 남자가 누가 봐도 애틋한 사이인 것처럼 함께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곧장 달려가 화를 내려고 했지만 아들이 아직은 이르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돌아가서 기다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고 아들에게서 음성 녹음 파일과 그동안 그 여자가 남편에게 고의적으로 독초를 주기 위해 여러 군데서 독초를 구하는 증거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 그 여자와 어떤 남자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남편이 죽어서 다행이라며 생각보다 독초를 먹고도 오래 살아남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나 고민했다는 등의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듣고 있으니 남편의 유언장도 따로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일부러 숨겨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마 끝까지 듣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살인범이 떳떳하게 한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을 하는 꼴에 구역질이 절로 났어요. 법정에서는 저희가 수집한 음성 녹음은 저희가 그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고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경찰이 그 외에도 많은 증거를 찾아내서 그 여자와 남자는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적어놓은 그 노트가 증거로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여자가 가지고 간 재산도 모두 아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남편을 보냈다는 것부터 너무 후회막급하네요. 그 여자에게 남편을 보내지 않았다면 남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아직 살고 있을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은 아들과 잘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른 털어버리고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남편의 재산을 볼수록 남편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받은 돈 같아서 쉽게 떨칠 수 없네요. 그래도 아들이 든든하게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아들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무뎌지고 아무렇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젠가 모두 지나갈 테니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